경종을 울려라. 자,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네, 사실 영업비밀 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0편은 잡아야 되거든요. 내용도 너무 많고 풀고 싶은 썰도 좀 많고 한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실무 절차적으로 좀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짚고 가려고 그래요. 예, 아마 이번 내용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장변님, 영업비밀 침해 사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가 어떤 일을 진행하냐라고 봤을 때 형사 고소 그리고 가처분이 떠오르는. 그렇죠. 가처분 얘기 잘 하셨는데 일단 영업비밀 침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빨리 막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처분을 생각하죠. 이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법인에서도 사실 뭐 피해 기업 측도 대리해봤고 상대방 측도 대리해보고 양측 다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을 해보면은 회사나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처분 단계에서 막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형사 고소를 좀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사건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 영업비밀 유출되는 과정을 입증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또 이 결국엔 형사 고소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업비밀 침해 수사를 하면은 보통 엄청 오래 걸리고요. 기소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기업에서는 미칠 일이거든요. 퇴사자나 뭐 거래업체가 영업비밀 가지고 가서 막 써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다 공개해버리거나 이런 걸 막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되니까 그리고 또 고소해도 기소율이 좀 낮고 이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사실은. 네, 이제 보니까 저희 법인에서도 거의 뭐 2년, 3년씩 계속 이제 수사하고 있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반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했을 때 이 수사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게 커요. 통상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수사만 한 1년 정도 해요. 그리고 경찰이 검사에게 이거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넘기는 그 송치율도 낮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내가 이걸 입증하려면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잘 이해하고 이러니까 이게 범죄다라고 자신 있게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고 어렵게 경찰 관문을 뚫고 송치가 됐다 해도 검찰에서 바로 뭐 기소, 불기소 이렇게 안 하고 경찰로 다시 보완 수사를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6개월에서 1년이 붕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한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처분나나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는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맞아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답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특허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그러니까 특사경한테 고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사실은 특허청에 고소 고발하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그 범위를 뭐 특허법, 상표법 이런 특별한 지적재산권 법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게 왜 영업비밀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에 대해서 법리를 좀 알아야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을수록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맞아요. 제대로 보셨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검찰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포함한 이런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전체 기소율이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냥 일반 고소 사건에서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율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소율이 낮은 거죠. 근데 특허청 기술경찰과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의 송치율이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했다 그러면 조금 희소식이고, 여기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수사 속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은 뭐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시간 걸린다 이런 건 예민한 거니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실무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과 검찰을 거쳐서 수사가 진행된 거는 1년 이내에 뭐 기소 불기소 나오는 건 본 적이 거의 없고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걸리는데 특허청 기술경찰과에서 조사를 시작한 거는 1년 이내에 나온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반 안에 검찰의 최종 처분 나온 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두 건 모두 기소였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빨리 끝났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특허청 기술경찰과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전문성이 뭐 좋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일단 업무하는 방식이 조금 이것저것 많이 물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장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경찰서에 이렇게 막 고소하고 그러면 보통은 딱 날 잡아서 조사 받으러 오세요 해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좀 정리해서 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를 선임한 뽕을 뽑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비밀 침해의 고소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특허청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려는 기술경찰과를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지재권 쪽 범죄는 대전지검이 수사 집중 관할이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전국 어디서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국 어디서든 고소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의미인데, 특히 이제 지방의 관할이 성립하는 경우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제가 지방을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지방의 일반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경찰서가 규모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사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사건일수록 이렇게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를 하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조사를 더 내밀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특허청 기술경찰과는 아무래도 이제 지재권이랑 이제 영업비밀 범죄에만 관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고소할 범죄가 꼭 이거 말고 또 다른 범죄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제 실무가다운 좋은 질문인데, 네네. 그 경우에는 대전지검에다가 바로 고소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검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좀 이제 일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해도 일반 경찰한테는 수사 지휘를 못하지만 이 특허청에 있는 기술경찰은 특사경이라서 여전히 수사 지휘가 돼요. 그래서 대전지검에 고소를 하면 이런 영업비밀 관련된 거는 특사경이 조사를 하고 또 일반적인 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네네. 자,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관할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 핵심 정리를 그럼 해볼까요? 노경정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자, 경종아 울려라. 자,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는데 어디에 고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하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특히나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사건에 기소를 하려면 사실 수사기관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자기들이 잘 알아야 기소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소율이 좀 낮고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소한 쪽에서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말고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상향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노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